안녕하십니까. 이진선입니다. 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14번째까지 오셨을 건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번째 수업을 요것만 이제 먼저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임상 심리 전문 영역 두 번째 관련한 것이 궁금하셔서 요것을 이제 듣고 계시겠죠.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3번째와 14번째 수업은 한 테마로 임상심리 영역에서 전문 영역 중에 어떤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기관들을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좀 일을 할 것이냐, 그 현장에 좀 담아 볼 것이냐 라고 하는 영역 중에 이 14번째는 3번, 4번, 5번에 있는 법정 및 범죄 심리학, 그리고 지역사회 심리학, 아동 임상 심리학. 다음 보시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나누고 좀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보시면 법정 심리학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5가지 영역에 13번째 시간에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 공부하셨을 때 그 신경심리학이 최신 경향으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4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역 중에서도 그렇다고 뭐 다른 영역이 덜하다, 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법정 심리학, 범죄 심리학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1세대 어떤 이제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이나 뭐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조금 이제 몸담고 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우리가 법정 심리학 또는 범죄 심리학 안에서 임상심리사로서,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어떤 일을 좀 담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가정법원, 경찰청,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교도소. 그러니까 조금 쉽게 가기 어려운 곳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국가기관의 이제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 법이나 법 체계와 관련한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의 심리적인, 심리과학적인 이런 이론들을 적용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학술 그런 논문 과정에서도 이 분야가 조금 이제 수요가 적어서 최근 2013년이어도 이제 최근이잖아요. 이제 김민지 씨가 정의를 내리기를 법심리학이라는 거는 심리학과 법학의 이제 융합 학문으로 법 체계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의 심리학의 이론 그리고 연구 또는 실제를 적용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의를 내렸고 개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그리고 법, 그 법률적인 그리고 법정의 그 현장이라는 그리고 범죄 현장이라는 곳에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가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후에 수업을 안 들으셔도 법정 심리학 나오면 딱 법 요거랑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준비한 이후의 수업을 같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또 감사하게 기쁘게 좀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들이 임상심리학자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는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화 시켜 놓은 글이어서 조금 딱딱하고 요게 이제 말로 이렇게 다 조금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말들이긴 한데 다른 임상심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방, 평가, 치료, 연구 활동 이런 것들도 하면서 최근에는 교통사고, 보험에 대한 판정이나 꾀병
이런 감별 진단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좀 사기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좀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일들이 현장에서는 또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청소년 비행 행동에 대한 예방, 외상이나 이제 학대 희생자들에 대한 치료 역할 이런 것을 담당을 한다라고 이제 큰 개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용어로 이 임상 심리학자의 역할 4가지에 대한 영역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화면에는 전문가 증인이라고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4가지 전문가 증인 그 다음에 형사 사건에서 민사 사건에서 그리고 자문으로서 이 4가지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냐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전문가 증인이라는 영역은 증인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한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수련 경험과 임상 경험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증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건, 법정인 사건이 있겠죠. 증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나 변론을 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견해나 추론 이런 판단한 정보들을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전문가 증인을 증인으로서 내가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는 예로 나와 있는 요거를 먼저 볼까요? 범죄자의 범행 동기, 목격 진술의 정확성 요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죽이고자 했던 거냐, 직접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냐, 자기 방어였던 거냐,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가 이렇게 씌웠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이제 이 임상심리학자가 이제 이 활약을 드러내는 거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그런 예들이 뭐가 있느냐. 정신병원에 입원 관련한 아동보호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입은 심리적인 손상, 우리가 어떤 뭐 큰 교통사고를 당해도 거기에 대한 신체적인 타격도 있지만 이제 심리적인 그런 타격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예측하고 실제 이제 목격자의 범인을 식별하는 그런 정확성에 대한 유무, 그리고 이제 그런 범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 또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이런 용어는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우리가 전문가 증인으로 이제 담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로서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역할. 두 번째는 이제 형사 사건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념이 법에 관련한 용어라서 뭔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 관련한 요 영역에서는 정신이 이상, 그러니까 정상이냐 이상이냐라고 하는 그 변론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폭력 사건에서의 증언 및 심리 치료 2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형사 사건 영역으로 묶어서 요런 이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이제 정신 이상 변론이라는 영역은 피고인이 범죄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냐 이상이었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정신이 정상이었냐 이상이었냐라는 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한 변론으로 임상심리학자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임상심리학자가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정신 이상을 밝히기 위해 정상이냐 이상이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함이 있냐 없냐, 그리고 범행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정신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듯이 내가 환각이나 망상이 작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주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멀쩡한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하느냐, 그 상태를 이제 전문적인 견해를 정리해서 법정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심리평가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도 하고 실질적인 그런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한 선별된 심리검사를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 피고인이 지금 현재 이제 성인이었다면 왜 지금 이런 연유가 어떤 과거에 자기의 어린 시절이나 성장 배경 또는 부모와의 양육 방식 이런 관계에서 그것이 유추가 되게 했겠느냐, 또는 이제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분류에서는 이런 공감 능력이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선천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결함이 있어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개인사나 가족관계나 인지기능이나 그런 신경심리학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지적 능력이나 성격이나 왜곡된 거나 꾀병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또는 법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것들을 변론하거나 이 상황을 잘 좀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전문가 증언으로 법정에 제공이 되는 거죠. 뭔가 좀 말은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정신이 범죄 현장에 법정 현장에 정신과 이상의 그 감별을 유무를 잘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다음 보시면 이제 또 하나 형사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폭력 사건과 관련한 증언.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일상 생활에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범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대나 커플 폭력이나 부부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을 거고 폭력을 이제 당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측면에서 둘 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이제 요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가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폭력 행위를 그 사람이 알고 의지적으로 일부러 자기가 직접적인 동기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한 책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사나 과거력이나 그런 가족사, 그리고 이제 선천적인 유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을 당한 사람 아니면 어떤 위험한 현장에 교통사고나 이렇게 당한 사람을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신체적인 피해가 있는 것과 더불어 이제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 보상을 해라,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견해나 이런 추론, 이런 것들을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심리 치료를 이제 진행할 수 있고, 가해자가,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나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또다시 일으키지 않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나 교정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써봤더니 이 사람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아니면 유지가 되기가 어렵더라,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요인이 유지가 되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가, 이런 게 이제 갱신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검증한다, 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사 사건에서는 정신의 이상 여부, 요거를 이제 변론하는 거랑 폭력 사건에서의 어떤 그런 피해자 가해자 평가하는 거. 다음 보시면 세 번째가 민사 사건이라고 이제 나오는 요게 이제 조금 더
우리 현장에 많이 있을 법한 얘기들이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강제 입원과 그 다음에 가정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강제 입원이라는 거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입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직계 가족의 어떤 그런 동의가 있어서 강제로 입원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조현이나 이제 정신분열 관련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가족이나 친구나 경찰이나 복지기관이 입원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법원에 이제 이 사람 입원이 필요합니다. 청원을 내면 거기에 대한 법원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동의를 하면 요것에 대해서 이제 발효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어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학자가 그 해당하는 입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아까처럼 계속 평가에 대한 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외모나 사고에 대한 명료성이나 망상 환각 요 여부가 우리가 정신분열 그 조현과 연결되어 있는 진단 중에 양성 진단이기 때문에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여부가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그다음에 고용 상태나 정신과 이력, 법정 문제 이력, 가족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이 가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회가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결혼도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만 협의 이혼도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좀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이나 이혼을 통해서 그 자녀 양육을 어떻게 누가 맡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는 이혼하는 과정에 당신이 너무 폭력적이고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 아이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면접 교섭이나 언제 그러면 토요일에 한 번씩만 와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재하거나 그리고 아동 학대나 이제 입양 관련한 그런 가정과 연결한 그 문제에도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개입을 이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학자, 임상심리 전문가의 영역으로 이제 한 부류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명칭으로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이혼을 하는 가정에 대한 부부, 그들의 부부를 상담하거나 심리치료하기도 하고 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들을 같이 엮어서 이제 가족 심리치료를 개입을 해야 되는 과정, 그거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 밑에 이제 용어는 그래서 보통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밑에 담아둔 건데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많이 써요. 서울가정법원, 뭐 상담위원, 아니면 가사 전문 상담위원 이렇게 명칭이 달려 있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심리상담이나 임상심리학 요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나 평가를 같이 담당하는 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둔 건데 아동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에서 주로 이제 보시면 그 불가피한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사자인 부부인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서 개입에 대한 한 측면 그리고 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이제 지각과 이해인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양육권 관련해서 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누가 이 양육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누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부부 상담 시에는 실제 이제 이혼으로 법정에 왔기 때문에 정말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혼 이후에 각자 역할이나 이혼 이후에 각자가 이제 진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혼이 확실하지 않은 그 전 단계에서는 그 이혼을 어떤 연유로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고 어떤 연유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혼 의사 결정의 원조 및 이혼 준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혼을 확실하게 그게 결정이 나면 이혼은 뭐 떨어지겠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붙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이 각자 살게 하는 그 영역을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준비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나누면서 실질적인 준비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족 상담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얘기는 다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혼 후에 가족이 재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재혼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아동이나 부모, 부부 이런 어떻게 이제 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이 심리치료나 임상심리의 역할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이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의 네 번째가 자문입니다. 그래서 배심원 선정 및 설득이라고 했는데 이 제도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우리가 매체에서 한 번씩 이제 그 이제 사항들이 좀 알려지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심원으로 이제 선택이 되거나 선별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에서는 그 지역 주민 중에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그러니까는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법원에 이제 출석하도록 이제 통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배심원으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아니면 우리 변론에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이런 과정이 또 있겠죠. 그 과정에 이제 이 배심원을 선발하고 또는 탈락시키는 과정에 자문이나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법정인 그런 법정 관련한 현장에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정 심리학자가 어떤 영역에서 서비스나 자기의 그런 전문성을 발휘하는가 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폭력이든 어떤 범죄든 왕따나 이런 괴롭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증인 평가나 피해자 평가나 이런 분쟁 당사자 평가나 이런 법정 관련한 영역 그리고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범죄자들 그 범죄자의 가해자, 피해자, 그런 폭력, 뭐 요즘엔 더불어서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위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그들 가해자, 피해자여도 이들에 대한 정신 건강 그리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요즘은 또 좀 많이 부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 건강 문제 관련한 범죄 행동 관련한 부분에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적인 그런 면에서는 연구 활동, 어떻게 이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법이 보다 더 이제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이제 연구하는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심리학이라는 영역과 다음 보시는 이제 제가 이름을 같이 붙였는데 범죄 심리학이라고도 좀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유사한 개념이고 그 학문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따라가고자 하면 이제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정 심리학, 범죄 심리학에서 범죄 심리학은 범죄를 일으키는 현장과 그 범죄가 일으켜지는 그 핵심 인물의 그런 특성,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배경,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서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뭐 경찰이나 형사들이 이렇게 수사하는 그 수사 현장에 프로파일링을 하고 범죄자들은 이제 갱생하는 그런 목적을 이런 부분에 이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의 한 분야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를 시켜두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범죄 심리학 그러면 범죄 정신의학, 범죄 사회학, 형사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용어가 혼선이 있기도 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핵심은 법정, 범죄 그러면 법정인 현장에서의 임상심리사 역할, 그리고 범죄 그 현장과 관련한 어떤 그 영역들,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까지 이제 범죄 심리학 관련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렸다면,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심리학입니다. 지역사회 심리학이라는 거는 나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 한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쉬운데,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타고난 유전적인 문제, 그 개인을 생각하는 그 심리 내적인 그 심층적인 역동 문제,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개인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 즉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개인 대 조직, 개인 대 사회, 이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런 정신 상태를 조금 감별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는 이 사회 체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 체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이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이 학문의 초점이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 요 문제 의식에서부터 이제 요 학문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심리학이라는 영역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이 영역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는 필요한 게 이제 이론이 이제 근거가 되어야만,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 학문들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심리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이제 세 가지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심리학이라는 사회의 체계를 얘기하려면 빠질 수 없는 이론 중에 하나가 브로너라는 학자의 생태학적인 이론, 요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방 개념에서 그럼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세 번째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 지역사회는 어떤 가치로 두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이제 핵심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생태학적인 접근이나 이 생태학적인 이론에 근거했다라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환경, 이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의 힘이, 그 환경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 요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인 분석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그러니까 이 한 개인한테만 일어나, A라는 사람한테만 예를 들면 극도로 우울한 불안이 코로나 우리 이 지금 시기에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뭐 레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극도로 심각한 우울이 나오는데 A 사람에게만 우울이 나오냐, B 사람에게도 우울이 나오냐. 그런데 그것의 정황이 A 사람과 B 사람이 같은 형제여서 같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 현상이어서 A 사람이 우울하거나 B 사람이 우울한 것이 이런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냐, 발생하는 상황이냐, 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핵심 포인트가 개인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이나 국가와 이 상호작용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요거를 검토하는 것이 지역사회 심리학 영역에서도 생태학적인 이론에 근거하는 이야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생태학적인 이론,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개념을 배울 때 이 브론펜 브레너의 이제 생태학적인 이론인 한 개인을 둘러싼, 보통 이제 아동 심리, 아동 발달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 가족, 뭐 학교 이런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어떤 체계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이런 미시체계, 그들과 관계하는 이제 중간 체계,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벗어나는 조금 더 큰 지역이나 외부 이제 사회를 말하는 외체계, 더 조금 멀리는 우리가 말하는 국가 체계 이런 거를 이제 거시 체계 이렇게 용어를 개념화를 이제 해서 생태학적으로 사회와 환경이 어떤 한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 지역사회 심리학에서는 요 이론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수준에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 수준에서는 이 아동이 아니면 이 한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환경과 1대1 관계, 여기를 초점을 두고 개인의 이제 정신 건강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영향,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개인과 미시체계라고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개인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을 거고, 나랑 친한 친구가 있을 거고, 그들이 교류하는 그런 공동체, 조직,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이거나 회사이거나 어떤 소모임이거나 공동체이겠죠. 여기에 이제 관련한 요 소그룹들이 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거시체계는 이제 맨 바깥에 큰 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개인이 주는 그런 국가의 정부,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나 정부나 사회 문화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성과 남성의 뭐 어떤 뭐 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시각에서 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을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지역사회의 그런 심리학의 주요 개념에 제가 세 가지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수준을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 개인과 지역사회 간에 서로가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상호 의존적인 관계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하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미시, 그러니까 학교, 친구, 요 소공동체라고 한 거와 거시체계, 더 크게 국가, 사회, 여기에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 개인이 얼마나 적응해 가느냐. 학교에서 뭐 9시까지 학교 가야 돼요 하는 규칙이나 준수가 있을 건데, 그런 거에 이 한 아동이 어떻게 지금 적응하고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체계 안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해 가느냐, 그런 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일련의 그런 행동 패턴,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떤 패턴화가 됩니다. 그래서 행동 패턴이나 환경 적응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아까 가지고 파악했던 자원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또 적응하는 그런 형태를 발견해 가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생태 심리학적인 그런 이론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좀 따라온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예방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리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증상이나 이 치료 모형을 밝히기보다는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지역 차원에서 해볼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이라고, 그럼 아동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면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내지는 이제 가족이나 부부이면 지역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유아 같은 경우는 육아 보건 지원센터 이런 것이 이제 지역마다 있는데 그 단체나 그런 조직들이 지역 차원에서 정신 문제에 대한 심리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세 가지가, 첫 번째 1차적인 예방은 이 증상을, 질병을 야기하게 하는 해로운 환경을 먼저 제거를 한다. 일어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거를 해본다. 두 번째 2차 예방은 조기에 이런 일들을 검진이든 선별을 통해서 조기에 테스트를 해서 그것들을 초기 단계에 치료할 수 있게끔 엮는다. 3차 예방은 이제 여기까지는 조기였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환경을 먼저 제거한다. 조기에 확인한다, 이런 얘기고, 3차 예방은 발생했을 때, 발생 이후에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직업 훈련이나 이런 방법으로 한 개인을 안전한 사회에 복귀를, 그러니까 이 기능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요 이제 예방 세 가지에 대한 얘기도 한 번씩 출제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한 번 더 이제 기출문제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 지역 심리학이, 사회 심리학이 추구하는 가치.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모두 다른 개인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고 조직이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과 지역사회 간의 그런 다양한 차이점을 중요한 가치로 둔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역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나 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이 좀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지금까지 반복적인 얘기를 했지만 지역사회심리학에서의 임상심리학자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 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다시 이제 조금 용어를 달리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는 자문과 교육의 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영역은 이 지역사회 심리학에만 속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이나 이런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 15번째 시간에 조금 더 보다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5번째 수업을 좀 더 참고해 주시고,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그런 병원, 학교, 정보기관이나 이런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인간의 행동, 이런 지식과 이론을 응용해서 조언도 하고 제안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문이고, 교육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행정인데, 어디 조직을 가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참 좋은데, 이 행정일이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서류 문서 정리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특정 기관이나 진료소나 이런 재직하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 행정적인 업무를 여기에 이제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거를 설계하고 직접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 비용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를 집행하려면 아무래도 문서화하고 그것들을 사무적인 업무를 해야겠죠. 그것들도 여기에서 이제 담당을 한다. 어떤 기관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단순한 그런 사무적인 업무를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국가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우리 이제 국가의 조직을 보시면 무슨 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획 관리하고 그런 전반적인 범위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례로 2017년에 이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명령하는 그런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이제 정신건강 복지법을 개정하는 이 업무에 임상심리학자,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참여했었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적인 부분,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도 역할이 있고 그런 참여를 한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번째 수업, 그리고 임상심리 그 특수 분야라고 이렇게 좀 묶어놨던 그 영역에서 5번째 잠깐 말씀드릴 영역이 아동 임상 심리학인데, 아동 임상 심리학의 파트는 여기에서만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아동 심리 파트나 아동 발달 파트가 또 이제 심리 상담 파트에도 있고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임상 심리사로서의 어떤 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동 임상 심리학 또는 이제 아동 아동 심리학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개념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즉 요거를 다시 말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평가나 심리치료나 예방이나 이제 조기 개입이나 이런 이제 심리학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도 하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아동과 관련한 영역에서 핵심 주제는, 이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영아, 유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발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영유아 시기냐, 유아 시기냐, 아동 시기냐에 대한 좀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담당하게 하는 영역이 우리 심리학 영역에서는 발달 심리학 또는 이제 고아동들에 대한 성격과 이제 여러 유형 성격 심리학, 이렇게 이제 또 한 부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일 경우에는 그들의 이제 발달에 대한 주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발달이고, 그 다음에 이 아동을 성장하게 하고 발달하게 하는 데는 부모가 아니면 주 양육자가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양육을 하고 있는 어떤 가족이나 학교, 이런 환경, 그러니까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너무 중요하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부모님이신 거죠.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예방과 이제 조기 개입, 이런 3가지 주제를 여기에서도 중요한 초점으로 두고 아동 임상 심리학에 대한 영역을 두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성인과 차별되는 그런 아동의 특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문장으로 나와서 조금 길게 보이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아동이 혼자 와서 뭔가 혼자 스스로 와서 선생님 저 머리가 많이 아파서, 아니면 선생님 요즘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혼자 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혼자 오는 게 또 이상한 거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발달 과정 중에 있고, 아까 앞전에 13번째 수업에서 신경심리학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발달 과정 중에서 후두엽 뒤에서부터 앞에 있는 전두엽으로 뒤에서 앞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계획하고 판단 내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청소년기에도 발달을 하고 있고 성인기 돼서야 이제 조금 탄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이 성찰이나 통찰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들의 과정상의 발달상의 어떻게 보면 그 천천히여도 미묘한 성장과 발달이 있고, 그리고 언어 매개가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법적인 상담을 하거나 임상심리 영역이 있다면, 아동 같은 경우는 이 언어로 하는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이나 가정 내에서 아이가 화를 많이 낸다. 아이가 동생을 자꾸 괴롭힌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왔다. 근데 이제 아이를 화가 나게 하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나 어떤 그런 가이드, 아니면 부모의 양식들, 이 양육 방식이 여기에서 조금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그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증상이 이 아이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 엄마, 아빠의 부부 사이에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어떤 양육 방식으로 이 아이를 방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엄격하게 더 가혹하게 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증상이 드러나는 거는 아동이나 청소년인데, 이것을 같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있고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아이 문제로 와도 그분들이 동참하고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군요. 그렇게 이제 가면 긍정적으로 조금 빨리 더 이 가정이 조금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 나온 예처럼 아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 아이만 치료해라, 이 아이만 좀 성장시켜 달라, 이럴 경우에는 치료나 이제 상담의 작업이 많이 더디고 많이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다루었던 어떤 심리적인 해소나 정서를 많이 해소했는데, 집에 가면 또 동일한 환경에 놓여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만나면 또 얘기해서 좋아졌다가 또 집에 가면 또 동일하게 원상복귀 돼서 다시 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아동 청소년 과정에서 성인과 대비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아동 심리학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문제 영역들, 지금 얘기해준 말씀을 드린 거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유아기나 아동기에 이렇게 발달이라는 차원은 어느 하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행동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영역에서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역마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결합이 생긴다. 그때 이제 초기에 언어나 이제 읽기 장애가 일어나면 이런 학습 장애, 그다음에 주의력이나 이제 충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유전적으로 전두엽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이제 환경적인 기질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자기주장적이고 되게 이제 각성이 에너지가 높고, 그리고 이제 좀 외부에 관심이 많은 아이인데, 기질적으로 엄마는 아니면 아빠는 상대적으로 느긋하시고 아니면 조금 덜 민감하시거나 그럴 때 이 아이의 자율성을 좀 맞춰주기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냐, 좀 기다려라, 내지는 이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좀 하려다 보면 그 기질이 주의 산만해지는 거나 이런 적절한 조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ADHD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발병이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품행장애,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울과 불안 장애, 이제 학대 문제, 가족 간의 불화, 이혼 가정에 따른 그런 정서적인 문제, 여러 영역에서도, 유아 아동 영역에서도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 장면에서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질환, 내 몸이 아픈 거, 암이나 발작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아프면은 그 통증을 느낄 거잖아요. 그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아 및 아동의 환경적인 맥락의 개입.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듯이 아동이 문제여서 왔지만 사실 엄마, 아빠, 나, 누나, 이렇게 동생이 있을 때 가족이 서로 회피하고 있는 그런 불안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심적으로 약한 아이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처리되지 않는 불안이나 엄마 아빠가 서로 회피하고 있는 그런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돕기 위한 환경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부모 또는 이제 학교 상황에서는 교사, 그리고 이제 가족 전반적인 그런 가족 관계,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최종적으로 아동심리학자, 아동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심리평가, 연구, 심리치료 동일하죠. 예, 이 부분이 근데 조금 이제 성인과 색깔이 다른 거는 언어 상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놀이 치료나 어떤 치료놀이나 모래놀이 치료나 이런 이제 미술 치료나 이런 이제 매개를 활용하는 치료들을 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장애와 관련한 인지 장애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지 학습 치료, 그리고 이제 부모 교육 이런 영역들을 이제 좀 확장되어서 많이 두드러지게 임상 심리학자가 곳곳에서 좀 포진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지식은 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식이고, 아동, 청소년이라는 그 단계만이 보이는 그런 독특한 그런 특성들, 이런 것을 알려면, 발달과 관련한 걸 알려면 발달 심리에 대한 공부를 좀 꾸준히 해두셔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관계 문제, 역동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아동 상담이라고 해서 아동 개인 상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꼭 부모를 상대해서 부모를 개입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성인 상담에도 능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담임교사나 소아정신과 의사나 부모, 가족 등 이런 전반적인 이 환경 체계에 있는 이들을 잘 지도하고 설명하고 교육할 수도 있어야 돼. 당신은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너무 이제 한계를 지어주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얘기들, 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있으면 엄마는 1번, 2번, 3번 해당하는 요 세 가지를 얘기해 줄 거니까 거기에서 너가 해볼 수 있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이드의 한계라는 거를 10개, 20개를 주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또 네가 알아서 해. 주체 자율성 살린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방임하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같이 의논하고 나누면서 어떤 거를 아이가 선택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 이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동 관리를 방법하고 이제 효과적인 그런 부모 양육에 대한 행동, 양육 방식에 대한 어떤 우리 검사 진단 체계 내에서 이제 PAT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 부모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들이, 지지적인 그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작동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또 그 가족 배경이나 성장 배경에서 어떤 연유로 그러면 이런 방법을 아이들과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엄마 아빠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왔는가, 그런 걸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영역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조언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자문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아동심리학자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4번째 우리가 임상심리 전문 영역 중에서도 법정 및 범죄심리학, 지역사회심리학, 아동 임상심리학 세 가지를 제가 같이 쭉 따라왔는데 잠깐 머무르셔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들렸고 어떤 단어들이 내 머리에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가 한번 해보세요. 법정 및 범죄심리학이란 네, 보시면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이나 범죄 현장 가운데에서 이 임상 전문가로 활약이 두드러진다. 거기에 대한 교육, 자문, 평가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지역사회 심리학이란 또 떠올려 보세요. 단어 하나여도 좋습니다. 자, 개인이 속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한다. 환경이라는 사회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생태학적인 이론.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개인과 개인의 미시체계, 개인의 거시체계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동 임상 심리학은 이 파트가 더 이제 넓은 범주지만 우리가 오늘 좀 축약해서 그래도 다뤄봤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 이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핵심은 누구? 부모를 평가하고 가족을 개입에 포함시키는 거. 요 영역까지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 요 부분을 조금 이제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과 14번째 시간이니까 13번째 강의를 들으셨다면 임상심리 전문 영역에 대한 5가지 범주를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 그 다음에 법정 및 범죄심리학, 그 다음에 지역사회심리학, 아동임상심리학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요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조금 더 핵심적인 문제 출제가 많이 나오는 그 과목 분야 그리고 그 영역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다음 차시의 15번째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